신체의 자유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자세히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이제는 좀 쉬워요. 사생활 영역. 여러분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후공채나 이렇게 공부하다가 갑자기 로스쿨로 가가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인사를 하는데, 아니면 이제 지금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애들도 꽤 되는데, 헌법을 5급 공채 때 헌법을 공부한 걸로 변호사 시험까지 봤다. 왜냐하면 변호사 시험에서 헌법 공부 거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해놓으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내가 목표로 하는 시험 합격 후에도 도움이 되지만 혹시 방향 전환할 때도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5급 공채 때 공부를 열심히 해놨더니 그 변호사 시험 준비할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공부는 2학년 할 거면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어떤 면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니까. 자, 204페이지. 사생활 영역. 우리 사생활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사생활 사비자 같은 경우가 독일 헌법에는 사비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거의 자유, 거주의 자유, 통신의 자유, 개별적인 기본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인 기본권은 적시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는 사비자라는 일반적인 기본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상당히 넓고, 사생활 말 그대로 사생활 비밀이니까 사생활 비밀, 사생활 자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자동차 좌석 안전띠 미착용, 우리가 안전벨트를 안 매면은 범칙금을 냅니다. 근데 범칙금을 낼 때 이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내가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든 안 매든 국가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내 사생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아주 우리 헌재가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도로에서 벌어진 일은 사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라는 거는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고 안 매고 도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생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건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사생활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생활이라고 다 주장한다 해서 사생활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예보호를 위한 대외적 해명이, 내가 내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뭔가 해명한다. 이거는 사생활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죠. 내가 대외적으로 뭔가를 표명하고 해명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은 원래 이제 사생활 비밀 자유의 이 사비자라는 기본권의 보호 영역의 첫 번째로 사생활 비밀의 자유,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이 있어요.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 자유, 사생활의 자유, 뭐 이렇게 비밀의 불가침, 사생활의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는 사생활 비밀, 사생활 자유, 뭐 이런 식으로 자유의 불가침,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세 번째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요게 포함될 건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요게 이제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이제 물음표입니다. 이게 사생활 비밀 자유의 내용에 포함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게 논란이 됐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제 우리 기존의 학설들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사생활 비밀 자유의 내용이다, 보호 영역에 속한다, 내용이라고 봤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봤습니다. 독자적 기본권을 보는 이유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면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슬래시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 이거는 사생활 비밀과 사생활 자유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헌법 17조로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가 문제예요. 공적 생활에서 생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공적 생활에서 생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이거는 사비자로서 포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뭘로 돼야 되냐면은, 그 위에 헌법적 근거에서 보면은 일반적 인격권,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라든가 공적 생활에서 생성된 거는 이 일반적 인격권. 그래서 헌법적 근거가 일반적 인격권과 17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해 놔서, 그 헌법 10조 1문에서 일반적 인격권은 저 뒤에 아래쪽에 공적 생활에 생성되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로 연결해 놓으면 요거와 관련된 근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 17조는 내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 여기에 관한 정보, 요거는 17조. 그래서 독자적 기본권이 되는 거예요. 17조에만 근거를 둔 게 아니라 10조에도 근거를 둔 독자적 기본권.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면, 개인정보란 거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살아있는, 죽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죽어버린 사람은 필요 없고,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사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우리 뭐 개인정보 지금은 최소한으로만 수집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무슨 회원 가입할 때 보면 필수 정보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정보는 우리가 그걸 가입해야 되는 거죠. 그 이외에는 막 이제 선택 정보인데 최소한으로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조에 보면은 사망에 그런 것도 있어요. 16조 사망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떤 거에 가입하려면 거의 다 필요 없는 것까지 다 기재하게 돼 있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야 이런 정보는 필요 없는데 무슨 뭐 하나 가입하려고 하면 전부 다 근데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최소한으로만 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나 가입하려고 하면 좀 이건 좀 불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까지 하게 돼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 보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3조 민감정보라는데 민감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민감정보라고 합니다. 사상이나 신념, 내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이걸 밖으로 굳이 표출을 안 한다면 굳이 뭐 문제 될 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노동조합, 정당, 그래서 정교조 같은 경우가 민감정보예요. 내가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또는 어떤 정당에 가입했다 이게 민감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정보가 밖으로 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정당도 허경영 당 있잖아요. 허경영 당. 근데 내가 허경영 당에 입당을 했어요. 입당을 했는데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허경영 당이라고 내가 알려지는 순간 사람이 우스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벌써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내가 허경영 당에 그냥 허경영 당을 보고 재밌는 당이 있네 이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정시로 입당해가지고 당비까지 내고 당원으로 활동을 한다. 그게 밖으로 알려지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인간 아니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알리면 모르겠지만 굳이 이걸 남이 알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 정보입니다. 정교조도 마찬가지예요. 정교조가 부끄러워서 민감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굳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정교조에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 정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처리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공행위. 이게 이제 아까 전 시간에 했는데 경찰이 지명수매범을 잡기 위해서 용산경찰서장이 국민건강보험단에 요양급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의 그 요양급여 어디 병원에 갔는지 그래서 제공을 했어요. 이걸 제공을 했는데 이 제공 행위가 결국 위헌결정이 났습니다. 왜? 이 제공하는 행위가 왜 위헌결정이 나냐면 용산경찰서장이 2년 그 밑줄 있죠. 2년이나 3년의 요양급여를 요청을 했는데 그거를 다 내줬어요. 국민건강보험단에. 안 내줘도 되는데 이거는 강제 수사가 아니라겠죠. 안 내줘도 되는데 이걸 내준 거예요. 근데 2년 3년분을 내줬어요. 자, 2년 3년분을 내주는 게 위헌이 된다. 왜?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잡으려고 하면 지금 현재 어디 있는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근데 2년 3년분 하면 이 사람이 병원에 2년 3년분을 다 분석해보면 무슨 지금 건강 상태가 뭐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까 민감 정보에서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 민감 정보에 해당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것까지 지금 현재 소재 파악을 해서 그러니까 소재 파악을 하려고 하면 최근 6개월간 건강 정보만 해서 어느 병원에 갔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2년 3년분은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 등은 통신자료 제공 요청.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제공을 요청했습니다. 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KT라든가 SKT에 통신자료, 이 통신자료도 요청할 수 있도록 이게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죄자들이 지금 누구하고 통화하고 있는지, 공범자 누구하고 하고 있는지 통신자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는 207페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데 양가로 2번에 지금 통신자료를 요청하는 그거 자체가 이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위해서 통신자료 지금 공범들 누구하고 내통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아주 소위 말해서 그 정보에는 민감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나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한 필요가 최소한이다. 과잉정보 위반되잖아요. 근데 위헌이라고 그랬죠. 왜 위헌이 되냐면요. 양가로 3에 통신자료의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 이 통신자료, 그러니까 내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도 않아요. 수사기관에 넘겨주겠다. SK나 KT에서 수사기관에 넘겨주면서 당사자한테 네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사전에 고지하지. 사전에 고지하면 안 되겠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은 사후에라도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러한 사실이 이용자에 별도로 통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정보가 수사기관에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 이거 자체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쭉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 이후에 수사 등 정보 수집의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취득 사실을 통신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통지는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내 정보가 수사기관이 가져갔구나. 근데 어떤 것 때문에 가져갔는지 이런 것들을 통지를 해줘야 내가 알죠.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가졌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있으니까 뭐 국가배상이라도 청구를 한다든가 뭘 하려면 일단 알아야 되는데 아예 내 정보가 흘러갔다는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적법조차 원칙의 위반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사후에라도 수사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네 통신 자료를 우리가 취득을 했다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법조사 원칙의 위반이다. 그 다음에 형제자매의 각종 증명서 교부 청구. 이거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형제자매, 원래는 형제자매가 나하고 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자매한테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달라는 거는 편한 거예요. 내가 안 가더라도 뭐 형한테 간다든가 아니면 뭐 형제자매한테 내가 가서 내 가족관계 등록부 좀 떼어달라. 근데 요즘에는 형제자매들 간에 분쟁이 많아요. 특히 상속이나 재산 이런 거. 그래서 적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이 돼버린 거죠. 적에게 마음대로 내 정보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거 위헌 결정이 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 상황이 씁쓸하죠. 예전에 형제자매는 다 내 피부치고 내 형제자매니까 내 대신 가서 떼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분쟁이 생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가해자의 가족관계 등록부 교부. 가정폭력 가해자, 그러니까 이게 주로 아빠들입니다. 주로 이제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데려가서 친권과 양육권 행사해요. 이제 아빠하고는 아예 결별하려고 그래. 가정폭력으로 부인도 때리고 막 얘도 때리고 해서 아예 연을 끊으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부인하고는 이혼하면 남남이니까 이걸 함부로 못 보는데 자녀한테는 부모라는 이유로 부모 관계가 계속 유지되잖아요. 계속 가족관계 등록부를 겨우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정보를 알아내서 또 가서 보복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한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제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름은 마음대로 변경하는데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을 예전에는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 세대 전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어렸을 때 한 세대 전, 한 세대 전도 초등학생보다 안 태어날 수도 있겠군요, 여러분들은. 근데 하여튼, 꽤 오래 전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꽤 오래 전에 생각하면,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가 큰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근데 이제 인터넷 발달 시대부터 주민등록번호로 뭐 회원 가입하고 이게 주민등록번호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킹을 당해요. 그래서 불법 음란 사이트에 내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깔려 있어요. 음란 사이트에 내 주민등록번호 오면 음란 사이트에 전부, 아니면 범죄, 내 주민등록번호 이용해서 범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를 내가 다 막을 길이 없어요. 음란 사이트 계속 찾아다니면서 내 회원 탈퇴 이런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야 돼요. 근데 변경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입증을 해야죠. 내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음란 사이트나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바꿔달라. 그럼 바꿔줍니다. 인터넷 게시판 번인 확인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 확인제 이거 다 위헌 결정 났습니다. 이제 번인 확인이나 그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자기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익명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자유결정권도 침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취 사건에 대한 형식시효법정. 이 무슨 이야기냐면 소년에 대한 특징이 많이 있다겠죠. 그래서 소년범에 대해서는 수사경력 자료 삭제와 보존기간, 수사경력 자료를 삭제합니다. 보통은 어른들은 수사경력 자료를 삭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수사경력 자료가 쭉 남아있어서 제가 시부할 때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이제 이론상으로 이제 그 이분들이 절대 수사 경력 자료를 보지 마라. 그러니까 범죄 경력 자료를 보지 마라. 사람 선입견을 갖게 돼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불러놓은 놈이 사기죄로 지금 피의자예요. 근데 수사 경력 자료, 범죄 경력 자료를 보니까 사기 오범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오기도 전에 이 자식 또 사기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보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이번에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사기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 심리상 안 그래요. 이거 사람 심리상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이걸 보지 말라는 거, 원래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보지 말라는 걸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놈이 또 사기를 쳤구나. 이거 또 폭행 전과 10범인데 폭행으로 돼 있어요. 너 또 사람 때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봐야 되는데 궁금해서 보게 돼요. 근데 의외로 이 수사 경력 자료가 깨끗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이미 경찰서나 검찰서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의외로 깨끗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예 수사받은 전력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신은 굉장히 억울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기도 전에 굉장히 여기서 오면은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어쩌다 이렇게 걸려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뭔데 그것 때문에 보지 마라고 하는 건데 그걸 보게 됩니다. 근데 소년은 이걸 다 없애줍니다. 소년은 다 없애줍니다. 그래서 소년에 대해서는 이걸 다 없애주는데 이게 특례가 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소년부 성추 사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아예 수사기관에서 불처분된 거는 아예 삭제하도록 되는데 법원에 일단 갔어요. 법원에 일단 갔는데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됐다 그러면은 아예 수사기관에서 불처분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수사기관 거는 이미 그걸 삭제하도록 했는데 법원에 한번 갔다는 이유로 이게 규정인 게 누락을 해버린 거예요. 규정을. 법원에서 갔어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처분 결정했다면 수사기관에서 불처분한 거하고 똑같게 됐기 때문에 똑같게 취급을 해야 되는데 달리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인정보 자유결정권을 침해하는 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해주려면 지난번에 한번 했잖아요. 안 해주려면 다 안 해줘버리면 상관없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같은 거를 어떤 건 해주고 어떤 건 안 해주면 이게 평등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자유결정권도 침해가 된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교원노조 가입 현황 공개행위. 예전에 교원노조, 정교조 명단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법원에서 이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다. 그래서 이거 가입 현황을 공개를 중단하라 했어요. 그래서 중단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루에 얼마씩 정교조에게 교사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정보 자유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상당히 속이 쓰리는 사건인데 저도 청구 대리를 했었는데 우리 다른 시험은 명단을 공고를 하지 않는데 변호사 시험만 명단을 공고를 해요. 근데 변호사 시험만 명단을 공고할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근데 우리 현재는 그거를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제 생각하고 똑같은 게 5인의 반대 의견, 5인 위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시대에 무슨 변호사 시험 명단을 공고를 하느냐. 그래서 5인은 위원 의견을 냈는데 4인은 합헌 의견을 냈는데 합헌 의견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합격자 명단이 공고되면 언제든지 검색해서 이게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단이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진짜 변호사인지 가짜 변호사인지를 합격자 명단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무슨 황당한 소리입니까? 변호사인지 진짜 변호사인지 가짜 변호사인지는 대한변협 사이트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더 신뢰도가 있는 거죠. 대한변협에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고 어느 학교 나오고 이런 거 정보. 근데 합격자 명단을 보고 이놈이 진짜 변호사인지 가짜 변호사인지를 검색한다. 이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요거는 언젠가는 바뀔 걸로 하는데 지금은 일단 합헌입니다. 제가 굉장히 볼 때마다 속이 쓰리네요. 5인의 위원 의견을 받았던 사건인데 결국 6인이 안 돼서 이게 합헌 결정으로 났습니다. 제가 고시 공부할 때는 낭만이 있던 시대라서요. 합격자 명단을 인터넷으로 먼저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신림동역 서점에서 방을 붙였어요. 옛날에 고시 방 붙이는 것처럼
뭐 장원급제 이런 것까지는 안 붙여. 장원급제는 이제 3차 면접이 있으니까 안 붙였는데 딱 2차 합격자 명단을 서점에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가장 먼저 발표를 해요. 인터넷으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서점에서 발표하는데 그 서점 주위에 이제 그 대략 이제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 서점 앞에서 명단을 딱 붙이는 순간 이제 환호성과 탄식, 울음바다가 되는 경우도 환호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합격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사람들은 자기 친구들하고 가잖아요. 친구들이 행가래도 쳐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행가래도 쳐주고 그런 재미난 시대. 저도 사실은 명단을 저희 그 선배님이 먼저 명단을 확인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해줬었어요. 야, 너 합격했더라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합격했다. 제가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간이 떨려가지고 그 명단을. 그래서 일부러 회피했는데 다행히 선배님이 먼저 보고 너 합격했더라 해가지고 가서 명단을 보고 제 이름에다 동그라미도 막 쳐놓고 별표도 쳐놓고 하트도 쳐놓고 뭐 이렇게 왔던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굳이 남이 내 합격했는가 이런 거, 특히 변호사 시험은 그 로스쿨생들만 보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해버리면 누가 붙고 누가 떨어진지를 다 알 수 있어요. 굳이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알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아무튼 근데 합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여기 시험에도 나온 적이 있고 계속 시험에 나오면 합헌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거는 넘어갑시다. 저기 210페이지. 그 운영정지 처분 받은 어린이집 공표, 이거 뭐 최근 사건인데, 운영정지 처분 받으면 이거 어린이집 공표하는 거, 물론 요 어린이집 운영자 입장에서는 쪽팔린 거죠. 그 쪽팔린 거는 인격권. 그 다음에 이런 정보를 왜 하느냐. 어린이집 공표, 운영정지 처분 어린이집 공표 받는 순간 이제 그 어린이집은 완전히 끝났죠. 운영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어린이집은 사실 거의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 자격증 침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합헌이죠. 이거를. 그 다음에 대한적십사자의 회비 모집 목적의 세대주 성명 등 자료 제공. 우리가 이제 매년 저한테도 옵니다. 세대주에게 적십자 회비를 내라고 와요. 근데 이게 전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고지서가 오면 일단 내고 봅니다. 이게 뭐 일단 안 내면 뭔가 불이익을 입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적십자 요 회비 고지서도 거의 뭐 세금 고지서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냅니다. 10,000원 내요. 이제 저는 알고 내지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냈는데, 이게 누가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세금이라고 생각하냐면요, 세대주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 집으로 와요. 근데 이걸 누군가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정보를 제공해서 이 세금으로 헷갈리게 하느냐. 그래서 이 회비 모집 관련, 근데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자료 제공. 그러니까 세대주를 알려줄 수 있게 적십자사가 좋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회비 모금과 관련한 개인정보 자격증을 침해라고 했는데, 우리 현재는 합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좋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 세대주 정도를 알려주는 거, 이 정도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211페이지 두 번째, 구치소장의 접견 녹음 파일 제공이, 우리가 일반 접촉 차단 시설에서 그 가족이나 친지가 접견할 때는 녹음을 한다고 그랬죠. 변호사 할 때는 녹음하면 안 돼요. 변호사 할 건데, 가족이 할 때는 녹음 파일을 녹음 파일 합니다. 근데 이 가족 중에 또라이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들어갔어요. 그 깜빵에 구치소에. 부인이 면회를 갔어요. 근데 둘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경찰들이 의외로 멍청해. 그거는 경찰들이 파악을 못 하던데? 둘이 신나서 이야기를 해요. 둘이 신나서. 그게 다 녹음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교도소장이 어떻게 돼요? 그 녹음 듣고 당연히 검찰청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수사가 돼가지고 이제 여죄까지 발견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고 하면, 왜 우리 접견 녹음을 녹음해서 이거를 검찰청에다 제공하느냐. 내 개인정보 자격증권은 침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들이 멍청한 거죠. 왜냐하면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공지를 해요. 녹음한다는 사실을. 왜 그러고 녹음을 안 하면 공범자들이 와가지고 서로 짜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을 합니다. 근데 녹음한다는데도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도 이게 참 그래요.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방심을 해가지고, 저희도 이제 이런 형사사건 하면은 제발
접견 가가지고 면회 가가지고 다른 소리는 일체하지 말고 안부만 묻고 와라. 근데 간혹 가다 참지 못해가지고 사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뭐 제 사건 중에 이렇게 녹음 파일이 문제돼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처럼 검찰청에 가는 사건은 없지만 항상 변호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요. 이 사람들 가서 뻘소리 해가지고 오히려 뻘소리에 사건이 또 산으로 가버리면 안 되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방향 설정한 변론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서 뻘소리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요거는 합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 비밀 자유의 그 제한의 일반 원칙 30조 2항에 따라서 하는데 교도소장의 거실 및 작업장의 개인물품 검사 행위. 이 무슨 이야기냐? 교도소장이 거실이나 그러니까 이제 수용자들이 있는 수용자가 있는 그 거실이나 작업장, 그러니까 우리 징역형은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빵도 만들고 뭐 책상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나중에 복귀했을 때 도움이 되라고. 그리고 임금도 줘요. 징역형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근데 그 작업장에도 혹시 불법 물품이 있는가를 검사를 하죠. 검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교도소장이라면 거실에 사람이 다 수용자가 있을 때 뒤지겠습니까? 수용자가 없을 때 뒤져보겠습니까? 작업장도 수용자가 작업하고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야 어디에 뭐 당연히 없을 때 뒤지죠. 그랬더니 수용자가 왜 기분 나쁘게 나 없을 때 뒤지느냐, 나 있을 때 뒤져라. 근데 있을 때 뒤지면은 아 저기를 주로 뒤지는구나, 이거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없을 때 뒤지는 거, 이 행위에 대해서 합헌입니다. 당연히 합헌이죠. 안 그러면 뭐 이게 있을 때 뒤지면은 아 자기가 주로 보는 데구나 이래 되죠. 그 다음에 덕거실에 CCTV 설치하는데 우리가 이제 홍거실이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홍거실에는 CCTV를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살이나 자해행위를 하려고 하면은 교도관한테 빨리 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6사람이나 이렇게 보통 6사람들이 많이 홍거실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한 놈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사람들이 제지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덕거실은 문제가 만약에 김호중이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김호중이가 덕거실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자해행위를 한다, 뭐 벽에다 머리를 부딪힌다든가 뭐 자해행위를 한다, 이럴 때는 빨리 발견해서 제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나간 CCTV를 여러분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도로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심지어는 그 CCTV를 부모님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근데 교도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합헌이라고 보세요. 안 그러면 자해행위를 막을 길이 없어요. 덕거실에서.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 공개. 4급 이상 공무원. 우리 이제 예전에 그 4급 워낙 병역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문제죠. 병역 문제. 그래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면제 사유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질병 때문에 면제를 받은 사람은 질병명까지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병역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4급 공무원인데 밝히고 싶지 않은 질병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뭐 군대를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라 내 질병이 있어서, 근데 이 질병이 알려지면은 굉장히 다른 사람하고 생활하기 어려운, 다른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질 만한 그런 질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질병명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민감한 개인정보죠. 그래서 헌재가 이걸 위헌이라고 보고, 또 하나의 위헌은 뭐냐면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 공무원, 너무 범위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4급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가서 사무관에서 10년 해야 서기관이 돼요. 4급이 돼요. 근데 헌법재판관님들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이 보기에 4급 피라미들이 무슨, 누가 4급한테 관심이나 있다고 뭐 이런 애들까지, 피라미들까지 병역 공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쓸데없이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만, 지금은 현재 이제 고위공직자 2급, 뭐 2급, 1급 이런 고위공직자 정도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피라미죠, 피라미. 그 다음에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제기, 공직자 사생활에 대한 문제제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거는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공무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생활도 공직자의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가 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전에 좀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뭐 김부선 씨하고 실제로 왜 뭐 그런 관계느냐 그런 관계냐 아니냐 이거 할 때 그냥 우리가 물론 호기심에 뭐 그냥 가십거리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예, 그 유부남인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대표 저기였죠.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도 한데 이런 공무원이 혹시 그런 내연 관계를 혹시라도 맺었다고 하면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냥 옆집 슈퍼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옆집 슈퍼 아저씨가 바람을 피든 말든 그건 아무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공직자의 관심사는 사생활은 때에 따라서는 자질,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순수한 사생활 영역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직자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인신공격으로 가서 좀 문제지 그냥 말 그대로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과 관련된 거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의 서울대 교수 신상 공개. 법률 제공 사이트에 서울대 교수의 신상 공개인데 원래 이제 저희 법조인 대관이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법조인들이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누구 딱 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요즘에는 막 자기 정보를 비공개로 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은 이제 저희 때는 변호사들은 당연히 다 공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제 개인정보라 해서 비공개하는 사람인데 저는 변호사가 자기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자기 정보. 아니, 내가 변호사라는 걸 적극 알리고 내가 어떤 업무가 주 업무인지 이런 거 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비공개 처리해버린 경우는 그건 자기 선택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서울대 교수,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했던 서울대 교수입니다. 서울대 교수에서 서울 이제 그 법조인 생활을 하다가 서울대 교수로 갔어요. 교수한데 이 교수가 자기가 직접 법률 제공 정보 사이트에 동의한 적은 없어요. 동의한 적은 없지만 서울대 홈피 있잖아요. 법대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이제 법조인으로 법률 정보 제공을 했어요. 누구는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 중이다. 그리고 양력이 뭐다. 근데 이 교수가 왜 내 정보를 니들 마음대로 갖다가 쓰느냐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내 개인정보 자격증을 침해했다고. 근데 우리 헌재가 이거는 이 정도는 개인정보 자격증은 침해가 아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미 공개된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법률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그대로 알려줬을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정보 자격정보를 침해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213페이지 사생활 비밀 자유와 행정상의 공표. 행정상의 공표가 있는데요. 행정상의 공표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고액 세금 체납자를 공표를 하거든요. 이제 망신을 주는 거죠. 돈 내라고 하는 걸. 가다가 연예인들 또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고액 체납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국세청에서 잘못 발표를 했어요. 이미 다 발표가 돼가지고 망신 당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합니다. 국세청을 상대로 이미 망신을 내가 당했다. 그런데 우리 국세청 손을 좀 들어주는 게 공표 당시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다. 그러니까 설령 이 사람이 고액 체납자가 아니어도 국세청에서 공표 당시에 그렇게 믿었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를 입증하면은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생활에서 우리 자발적인 성매매 처벌. 우리 자발적인 성매매도 일단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속합니다. 성매매도 직업이라든가 이런 보호 영역에는 속해요. 그러나 처벌하는 거, 합헌이라고 그랬죠? 처벌하는 거, 성매매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도 성매매를 처벌하는 국가가 있고 처벌하지 않은 국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들도 헌법하는 사람들도 성매매를 합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불법으로 놔둬야 되느냐 이제 논란거리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성매매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이거 다 합헌이죠.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공개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집에는 아예 보내줘요. 성폭력 범죄자의 사진, 그 다음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동호수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범죄자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근데 이거는 그렇게라도 방지를 해야겠죠. 특히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그걸 미리 알아야 그 사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공개하는 거 합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신상정보 등록 조항 및 20년간 관리 조항인데 요거는 유의하셔야 돼요. 성폭력 범죄자들을 신상정보 등록하는 거, 요건 합헌입니다. 등록하는 거. 그래서 성폭력 범죄자가요, 우리가 성폭력 처벌법, 성폭법에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까지도 전부 여기 신상정보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카메라인 거, 소위 우리 이제 불법 도찰, 뭐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다든가 굉장히 나쁜 행위인 건 분명해요. 나쁜 행위인 건 분명한데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죄질이 가볍죠. 그냥 치마 속을 찍은 자체가 다른 직접으로 강간 행위를 한다든가 뭐 강제 추행을 한다든가 이거에 비해서. 근데 문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성폭력 범죄로 부르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돼요. 그 등록을 하는데 헌법 불합치 개정이 난 건 뭐냐면 관리, 두 번째 것에 20년간 관리라는 거예요. 20년간. 그러니까 이게 불법 도찰을 한 사람도 20년간,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한 사람도 20년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20년간 일률적으로 관리한다는 거, 이건 우리 헌재가 볼 때 좀 너무하다는 거예요. 모든 등록 대상 성범죄에서 일률적으로 다 표시해요. 일률적으로 20년간 등록 기간을 적용하는 거. 요거는 그래서 우리 헌재도 비교적 경미한 등록 대상 성범죄자들이 재범의 위험성도 높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불균형이 있다. 그래서 나누는 거 20년을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조금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은 5년. 그 다음에 조금 중한 범죄다 그러면 10년. 진짜 이놈은 아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하면 20년. 이런 식으로 나눠야지 전부 성폭력 범죄자에서 20년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위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위헌인지 보셔야 돼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이거는 우리 신상정보 등록은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등록은 다 합헌이에요. 근데 요것만 위헌 결정이 났어요. 왜 그러냐면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워낙 넓어요. 그래서 뭐 조주빈 같은 놈은 아주 악랄한 범죄자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특성이 뭐냐면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벼운 성범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해요. 근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어떤 그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도 상당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범죄의 어떤 행위의 태양이라든가 범죄의 횟수, 뭐 방법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다 신상정보 등록을 한다. 요게 위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 범죄에 대해서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에 대해서만. 근데 각주에 보면은 25 각주의 마지막에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있죠. 우리 지하철이라든가 버스, 이거는 뭐예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사실은 비교적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가볍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 그러나 어때요? 신체 접촉이 직접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신상정보 등록하는 게 요거는 합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신상정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은 최소한 합헌인데 요것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만 위헌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이제 신체 접촉이 없는 범죄라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조금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전파 매개 행위죄. 그러니까 우리 후천성 면역, 에이즈 같은 경우는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죠. 자기가 혈액이나 다른 사람이 전파 매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전파 매개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동의를 받고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동의 없이 이걸 감추고 성행위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라고 어쩔 수가 없다고 우리 헌재가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치료를 해가지고 전파력이 극히 낮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그래서 위헌이라고 한 분도 있었어요. 재판관 중에는 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은 사람도 성행위 자체를 아예 이런 거를 금지하고 있으면은 이걸 알리는 순간 성행위가 될까요?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겠죠. 그런데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도 꼭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느냐. 근데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걸 알면서 동의를 안 해준다는 거는, 모르게 하는 거는 진짜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헌재도 합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자유 구제, 부작위 청구, 이 방형금지 가처분, 이거 한번 했었습니다. 내 사생활을 막 잡지사에서 내보내요.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내 사생활을 보내려고 그래요. 방형금지 가처분을 통해 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 방형이 됐다, 이미 배포가 됐다, 방형이 됐다. 이때는 사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그러니까 부작위 청구는 주로 사전적으로 잡지를 배포 금지하거나 아니면 방송을
방역금지 가처분 신청하거나 하는데 손해배상은 주로 이제 사후적으로 이미 돼버린 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7페이지 그 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론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이 정정보 217페이지 정정보도고 반론보도 이 그 정정보도는 언론 보도가 허위임을 전제로 해요. 언론 보도가 허위임. 근데 반론 보도는 허위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 정정보도로 그러니까 어떤 사실 예컨대 그런 거예요. 어떤 사이비 종교의 목사가 어떤 사이비 목사가 자기 신도 누구누구를 성폭행했다.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적인 주장이죠. 근데 우리가 논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뭐 MBC 논평입니다. KBS 논평입니다. 뭐 어떤 걸 보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그거는 거기에 생각일 뿐이지 사실적 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문사의 사설이라든가 방송의 논평 가지고 반론보도나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어요. 사실적인 보도, 사실적인 보도 이걸 가지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신도를 성폭행했다 해가지고 들어간 사이비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비 목사가 제 기억으로도 한 15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때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도를 성폭행했다. 이렇게. 근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그 목사 편에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신도를 모함을 합니다. 저 신도가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 목사를 그대로 추종하는 목사 반대파 이렇게 또 갈라지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지하철을 탔는데 저는 이제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신도들, 그 목사를 맹종하는 신도들이 이렇게 전단지를 보냅니다. 전단지를 보내서 정정보도 청구가 나왔다. MBC에서 정정보도 청구가 나왔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정정보도 청구 내용이 그거예요. 뭐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는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신도가 우리를 모함하기 위한 거다. 그게 딱 화면에 나와요. 근데 그거는 반론보도예요. 반론보도. 그냥 반론보도는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걸 그대로 갖다 보도를 해줍니다. 그 사람이 해주는 거. 그래서 분명히 MBC 뭐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그 목사가 신도를 성폭행했다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는 거를 입증을 하면은 입증해서 청구하면 정정보도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사과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님을 우리가 밝힙니다. 그리고 뭐 관계자에게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반론보도는 그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그 목사의 주장을 나는 그런 적이 없고 그 신도가 나를 모함한 거다. 그걸 했는데 이거를 일반 우리 국민들은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비 목사 신도 그 추종자들이 그 전단지 화면을 딱 캡처해가지고 그거를 반론보도가 아니라 정정보도로 뿌립니다. 그래서 그 MBC에서도 정정보도를 했다. 우리 목사님은 무죄다. 우리 목사님은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쓴 거다.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먹혀 들어가가지고 그때 그냥 위야무야 됐어요. 그러고 나서 15년 후에 진짜로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형을 깜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게 알아서 정정보도하고 반론보도 구별을 해서. 그래서 정정보도는 허위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217페이지 그 판례에서 정정보도 청구 요건에서 우리가 가처분 절차로 의하는 거. 정정보도 요건 자체는 합헌이에요. 요건인데 절차에서 가처분 절차.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하는데 가처분하고 본안소송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민사소송 이런 거는 본안소송이에요. 그러면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는 본안소송인데 먼저 가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처분해서 가처분 절차로 한다. 근데 본안소송 절차가 아니라 가처분 절차는 본안소송은 증명에 의해서 허위사실을 그 언론사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이걸 청구하는 사람이. 근데 증명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소명은 그럴듯하면 돼요. 그럴듯하면.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가처분 절차로 하면은 언론사에서는 치명적이에요. 언론사에서는 제대로 그 청구인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가처분 절차에 하면은 청구인이 소명만 가지고 그대로 인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서는 충분한 반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허위 보도를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게 유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정보도 청구만큼은 이 가처분 절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손쉽게 증명이 아니라 소명에 의해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소송으로 해가지고 증명으로 허위사실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위사실, 언론사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것은 언론사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재판 절차, 본안 소송 절차로 하라는 거죠. 근데 반론 보도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반론 보도는 허위사실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가처분 절차에 의하더라도 언론사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 표, 청구 절차에서 정정보도 청구는 가처분 절차로 한다는 거예요. 이거 유언결정. 그래서 지금은 민사소송 절차로. 반론 보도는 그대로 가처분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이게 지금 정정보도인지 반론보도인지 그걸 알아서, 정정보도는 이미 언론사에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입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언론사의 잘못입니다. 근데 반론보도는 언론사의 잘못이 없어요. 반론보도는 그냥 그 사람, 거기 언론 보도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써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느 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주거의자 218페이지. 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검사, 여기도 압수수색, 주거에 대한 검사의 신청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나오네. 검사의 신청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불가침. 우리는 주거의 불가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예전에는요,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주거 침입죄가 허용이 됐었습니다.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됐었어요. 범죄의 목적, 대표적인 게 예전에 초원복집 사건이라고 했거든요. 도청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방에, 어떤 방에 그 특실에 누가 이제 유력 인사들이 와서 뭐 점심을 먹는다더라. 그래서 미리 가가지고 거기다 도청 장치를 해놔요. 그 도청이 다 됐어요. 도청이 다 됐는데, 그러면 이 도청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이 불법 목적으로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 이것도 주거 침입죄가 된다고 했는데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청 목적, 그거는 불법 도청은 불법 도청으로 처벌을 하고 최소한 주거 침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음식점에 누구나 다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건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점에 들어가서 내가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이거는 그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그거였어요. 옛날에 간통 목적으로 들어가요. 예컨대 남편이 이제 회사를 갔는데 부인이 간통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간통 행위를 저질렀어요. 그때는 당연히 그때도 간통죄하고 주거침입죄하고 둘 다 성립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문 열어줘서 들어갔지, 부인이 문 열어서 들어갔지, 내가 뭐 문을 뚫고 들어간 게 아닌데 왜 주거침입죄가 됐냐. 근데 옛날에는 그 범죄를 목적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평온하게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9페이지 첫 번째 줄에 주거의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어서 주거침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주거침입이 부재 중인 갑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인 갑이 없을 때 부인이 문 열어주고 들어갔다. 그래서 간통행위를 저질렀다. 그래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내가 문을 뚫고 들어가거나 음식점 문을 뚫고 들어가거나 주거의 문을 뚫고 들어가나,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그건 주거침입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꺽쇠 마지막 격세도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서 통상적으로 걸어 들어가고 그러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그러니까 다른 그 범죄는 성립될 수 있지만 주거침입죄가 세트로 성립되는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뭐 거기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뭐 창문을 뚫고 들어갔다든가, 뭐 비정상적인 방법, 우리가 음식점을 들어갈 때 창문으로 넘어서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 출입문으로 가면은 주거지에 성립이 안 되지만 만약에 창문을 열고 들어온다든가 뭐 담을 넘어서 들어온다든가 하면 여전히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다 성립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간통을 하기 위해서 부인이 문을 열어주고 그냥 평온하게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는 성립되지 않는 건데, 내가 간통을 하기 위해서 그 집에 문을 뚫고 들어간다든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주거침입죄도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장주의, 주거에 대한 영장,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영장주의 예외. 자, 여기서도 하나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게, 우리가 신체의 자유에서는 영장주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만 해가지고 현행범인과 긴급체포인 경우에는 영장, 근데 주거에는 영장의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다. 여기 하나 시험 문제, 헌법 전문 문제예요. 헌법 전문 문제. 그 영장주의 예외에서 나와 있죠.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명문 규정이 없어요. 그러나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헌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장주의의 명문 규정에 예외가 필요하다. 1. 그 장소에서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멸되고,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멸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는 긴급한 사정인데,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그 요 판례인데요. 요 판례가 유언 결정이 났던 이유는 뭐냐면, 자,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민노총, 그 노조의 그 민노총 위원장이 주로 이제 뭐 불법 집회 이런 걸로 수배를 많이 당해요. 그래서 지금 수배 중이에요. 지금 수배 중인데, 이 사람이 민노총 건물이 그 경향신문사 건물에 있어요. 민노총 경향신문사 건물로 들어갔어요. 근데 경향신문사 건물 밖에서부터 문을 잠궈놨어요. 이게 남의 건물이죠. 경향신문사 남의 건물에 민노총 위원장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럼 경향신문사 건물의 문을 경찰이 뜯고 들어갈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수배 중이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요건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 지금 민노총 그 수배자가 지금 여기에 들어갔다는 사실, 피의자가 거기에 존재한다는 개연성은 지금 입증이 됐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뜯을 수 있느냐? 근데 예전 규정은 피의자가 거기에 그 건물에 존재한다는, 타인의 주거에 존재한다는 개연성만 있으면 소명되면은 그 타인의 주거에 수색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헌재가 유언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럼 어떤 요건이 필요하냐면, 그 본문에서 두 번째,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한 사정. 자, 무슨 이야기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자, 민노총 위원장이 경향신문사 건물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경찰이 경향신문사 건물을 다 에워쌌어요. 그럼 민노총 위원장이 나가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긴급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빨리 경향신문 문을 뚫고 들어가서 잡아야 될 긴급성이 없어요.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 형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의 건물, 남의 주거를 뜯고 들어가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긴급한 사정이 필요 없이 거기에 피의자가 소지할 개연성만 있으면 바로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유언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긴급한 사정. 그래서 만약에 경향신문사를 경찰이 다 둘러쌌다고 하면 그건 긴급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받아와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뜯고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디 다른 데로 뭐 도망가 버린다든가 창문으로 도망간다든가 도망가 버릴 염려가 있다든가 그럴 때는 빨리 문을 뚫고 가야 돼요. 긴급성도 인정이 되는 거죠. 221페이지 거주전의 자유에 대해서는 외국인은 입국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찰청장의 서울광장 통행 제지, 거주 이전의 자유는요, 그 의의에서 거주지와 체류지, 우리가 최소한 거주 이전의 자유가 되려면 거주지와 체류지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변경해야 돼. 거주하거나 내가 체류하는 거. 그래서 체류는 대체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내가 묵는 호텔이라든가 뭐 민박집이라든가 이럴 때 그 내가 호텔이나 민박집도 내가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돼요. 내가 있는 동안에는 그 내 거주 이전의 자유가 허용되는 겁니다. 그 내 주거기도 하고 주거의 자유도 보장되고 내가 거기서 체류할 수 있는 자유도 허용되고, 경찰청장의 서울광장 통행 제지
경찰청장이 서울광장을 다 에워싸버렸어요. 명박산성으로 해가지고 에워쌌다. 경찰 차벽으로. 내가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지 못한다. 이거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라겠죠? 이거 봤었습니다. 근데 거주전의 자유는 제한도 안 돼요. 내가 잠시 서울광장에서 누워있다 가겠다. 이건 체류지가 아니에요. 그냥 잠시 놀다 간다.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거주전의 자유가 제한되려면 거주지와 체류지와 관련돼야 되는데 그런 게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저기 출국의 자유. 우리 형사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거나 추징금 미납자에서는 출국 금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사람에 대해서 출국을 허용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도망가서 안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추징금 미납자도 마찬가지예요. 추징금 미납자도 나가서 안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 이건 합헌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여행의 자유가 우리가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223페이지 국적 변경의 자유. 국적 변경의 자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거, 이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적을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거에서 우리 스티브 승준을 너무 미워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여러분은 스티브 승준을 잘 모르죠. 유승준이. 제 젊었을 때는 유승준이는 최고의 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간혹 저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 다른 거는 전혀 안 보는데 노래는 찾아보거든요. 지금도 유승준의 노래도 저도 한 번씩 들어요.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아까운 놈은 아까운 놈이구나. 그냥 군대만 갔다 왔으면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건 그 거주전의 자유를 행사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대신 오지는 마라. 보기 싫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입국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는데, 그 유승준의 입국 거절안에서 저희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하고 친한 변호사님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한테 돈도 많이 벌고 좋았겠네요. 유승준 전에 돈도 별로 많이 못 벌었고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유승준 입국 거절에서 계속 승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그 비자를 안 내주고 있는데, 계속 소송할 때마다 승소하는데 또 새로운 사유로 비자를 안 내주고 또 새로운 사유를 안 내주고, 그래서 제가 이거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화수분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변호사인데, 실제로는 그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아니고, 그냥 이게 유승준도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이제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이는 어떤 신념으로 하는 거다. 근데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에 변호사가 돈 좀 벌려고 이러면 되겠냐, 이 매국노야, 이런 식의 이야기. 근데 그런 식의 매도를 들으면 상당히 좀 변호사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냥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또 누구나도 또 그게 옳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변호사를 다니면서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매국노네, 얼마를 받아 처먹었냐, 이런 이야기 하면 상당히 슬픕니다. 쉬었다가 통신의 자유부터 하겠습니다.